당신 바람 피우지. 이 여자가 집에서 할 일 없나? 무슨 헛소리야? 호텔 영수증 메모 다 봤어. 그래, 있다. 어차피 말하려고 했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작한 허름한 돈가스집. 왜 경찰과 구청이 찾아왔을까요? 남편과 내연녀가 제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던 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군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말고 나부터 좀 살아야겠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예순을 앞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학력은 평범한 고등학교 졸업. 경력은 이력서에 쓸 게 없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30해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철우입니다. 보험이다 건설이다 해서 밖에서 돈 벌어오는 저희 집 가장이지요. 저에게는 소미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남편 내조하는 아내, 착한 딸이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이었죠. 아침마다 남편 와이셔츠에 다림질에 걸어두고 넥타이 골라주고 출장 간다 하면 도시락 싸서 들려보내고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 10명 넘는 밥을 묵묵히 해내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은 선영이 너는 좋겠다. 철우 씨가 그렇게 잘 벌잖아. 그 말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집을 지켰습니다. 가끔 밤에 설거지 끝내고 싱크대 위 스위치 불빛만 켜진 부엌에서 제 얼굴을 보면 이선영이라는 이름보단 철우 씨 아내 소미 엄마라는 딱지만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당연한 줄 알았죠. 여자는 시집가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을 저 자신에게도 들려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 셔츠에서 우리가 같이 골랐던 향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진하고 어린 느낌 나는 향수. 여보, 향수 바꿨어요? 아,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거야. 왜 나도 좀 젊어 보이면 안 돼? 웃으며 넘겼습니다. 냄새 하나로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아서요. 그 즈음 남편은 식탁에 같이 앉아 있어도 휴대폰만 봤습니다. 밥 먹었냐? 알았어. 그래. 응. 예전엔 회사 얘기도 하고 딸 얘기도 하고 버스 노선 욕도 하던 사람이 단답형으로만 말했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밤늦게까지 울리고 사진 들어온 것 같으면 화면을 엎었습니다. 누구야? 왜 그렇게 웃어? 팀 애들. 요즘 애들은 다 단톡방에서 이야기해. 나도 피곤해 죽겠어. 입으로는 피곤하다 하면서 눈빛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런 눈빛을 하는 건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서 500만 원, 800만 원 잘게 빠져나가는 큰돈들. 이건 뭐야? 사업 정산. 투자한 데가 있어서 너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전에 같으면 통장 내역도 보여주던 사람이 여자가 돈에 너무 예민하면 남편 도망간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예민해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 눈을 제가 가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갔던 다음 날 세탁하려고 바지를 뒤집다 보니 구겨진 영수증이 한 장 나왔습니다. 호텔, 2인 조식 포함, 와인바 결제, 그리고 얇은 메모지 한 장. 오빠 다음 주도 그 호텔 가요. 지난번처럼 우리 둘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그래도 확신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 소미가 퇴근해 오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소미야, 이게 뭐냐 엄마가 오해하는 거지. 소미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래됐어요. 뭐가 오래돼? 아빠, 나 대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적도 있고 따진 적도 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엄마 무너질까 봐. 엄마는 항상 아빠 힘들다 이해하자 그랬잖아요. 엄마가 엄마 탓할까 봐 말 못했어요. 그 말에 세상이 한 번 기울고 다시 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지? 뭐래? 호텔 영수증 메모 다 봤어.
잠깐의 정적. 그리고 너무 쉽게. 그래. 있다. 어차피 말하려고 했어. 뭐라고? 나 이제 너랑 살 생각 없다. 소미도 다 컸고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집이랑 돈은 법대로 나누자. 대신 조용히 끝내자. 미안함, 부끄러움, 죄책감. 그 어떤 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30해 넘게 쌓인 제 삶이 정리됐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알게 된 건 우리 집이라고 믿었던 것이 대부분 박철우 이름으로만 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예금, 퇴직연금, 차까지. 법대로 반반이라 했지만 대출과 투자 어쩌고저쩌고 계산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50대 후반. 경력 없음. 기술 없음. 남편도 없고 믿었던 사람은 배신했고 재취업센터에 가서 상담받으니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서요. 센터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식탁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뭘 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깊어질수록 바닥이 더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딸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같이 뭐 하나 해보면 안 돼요? 내가 뭘 해? 나 할 줄 아는 거 없어. 있잖아요, 엄마가 잘할 수 있는 거. 엄마 밥, 엄마 반찬. 내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이 집 반찬 팔면 줄 서겠다고. 우리가 가난해진 김에 그걸로라도 돈 벌어봐요.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콕 하고 찔렸습니다. 평생 해온 게 있긴 하구나. 밥하고 반찬하고 사람 챙기는 거. 우리는 전셋집을 줄이고 서울 외곽 낡은 전통시장 구석진 곳에 6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돈도 아낄 겸 간판은 딸이 디자인에 붙였습니다. 선영 돈가스 반찬. 돈가스를 팔아보라고. 왜? 엄마, 나 어릴 때 그거. 엄마가 얇게 두드려 튀겨준 거. 그거 그대로 해봐요. 내가 홍보 잘해볼게. 나는 계량컵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될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꼼꼼히 하기로 했습니다. 고기 산 날, 손질한 날, 버려야 하는 날. 기름 사용 횟수. 반찬 만든 시간, 남은 건 언제까지 파는지. 모두 달력과 종이에 적어 붙였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우리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관리해.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나도 이게 있어야 안 헷갈릴 것 같아. 오픈 첫날 손님이 2팀 들어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어요? 네, 직접 만들어요. 깨끗하게 하려고요. 나는 손이 떨려서 집에서 하듯 몇 번이고 고기 두께를 확인하고 기름 온도도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맛이 참 착하네. 속이 편해. 주방이 훤히 보여서 더 믿음이 가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방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구나. 내 손도 쓸모가 있구나. 하루 매출 3만 원. 둘째 날 4만 2천 원. 셋째 날 2만 8천 원. 부자는 못 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밥이 집밥 같아. 반찬도 같이 팔아요? 싸주세요. 딸은 가게 사진과 주방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30년 전업주부.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음식 기록 남기고 깨끗하게 장사할게요. 댓글이 하나둘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근처라 꼭 가볼게요. 이런 가게 오래 가길.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시장 입구 프랜차이즈 돈가스 치킨집 사장 노성민이 우리 가게를 자꾸 훑어보던 게 어느 날 그가 일부러 들리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장사 좀 되나 봐요? 그냥 하루하루요. 프랜차이즈 있는 데서 버티기 힘들 텐데.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몰라요? 빈정거리는 말투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뭐 해보는 거죠. 에이, 곧 결론 나겠지 뭐. 그가 떠난 뒤 이상한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소미가 틈날 때마다 제 모습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기름을 갈아엎는 장면, 색깔 나눠 쓴 도마, 손 씻고 타이머를 눌러 30초를 채우는 제 손. 엄마, 우리는 보여줄수록 좋은 가게야. 숨길 게 없으니까. 그 덕인지 손님은 조금씩 늘었고 하루 매출이 10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살아볼 만하다 싶은 순간이 찾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소문이 터졌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여기 기름 자주 갈아요? 네, 저기 보시면 기록 있어요. 벽에 붙여둔 기름 교체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날짜, 시간, 사용 횟수. 빼곡했습니다. 손님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분이 이 집 기름 재탕한다 그러던데. 시장 입구 유명한 집 사장님이요. 요즘 작은 집들 원가 아끼느라 그런다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감정 내보이면 안 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한 번만 드시고 직접 판단해 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상의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라이브 켜서 다 보여줘요. 다음 날 우리는 휴대폰 하나 세워두고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 돈가스입니다. 저희 기름 교체하는 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식은 기름을 빼고 여과하고 새 기름 붓고 교체표에 적는 것까지. 허둥대기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많이 본 건 아니었지만 몇몇 시청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집 드물다. 믿고 먹겠습니다. 작은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불법 간판, 통행 방해, 진열대 시정 요구. 첨부된 사진에는 우리 가게 앞 의자가 인도를 다 막은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벽에 바짝 붙여둔 의자 2개일 뿐인데 각도를 교묘히 잡아서 왜곡해둔 사진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확인드리는 거예요. 규정 위반이면 과태료 나갑니다. 딸과 저는 곧바로 줄자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벽에서 의자 끝까지 거리, 인도 폭, 간판 높이. 하나하나 재서 사진 찍고 메모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규정안에 전부 부합합니다. 민원은 기각했고요. 오히려 모범적으로 설치하셨어요. 근데 비슷한 민원을 반복해서 넣는 쪽이 있어서 조심은 하세요. 누가 했는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 간판 아래 팔짱 끼고 서서 우리 쪽 보던 노성민 얼굴. 그 뒤로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새벽에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문 열려고 나가면 가게 앞에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터진 비닐 안에 썩은 고기, 음식물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치우려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버리지 말고 사진 찍어요. 시간 적어두고. 그날 날짜와 시간을 적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다른 모양의 쓰레기가 같은 자리. 그러던 중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허름한 돈가스집, 새벽마다 썩은 음식 쌓여 있고 냄새 장난 아님. 위생주의. 우리 얘기였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은 우리 가게인 척 찍었지만 유심히 보니 타일색, 배수구 위치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비슷하게 꾸며 찍은 조작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작정한 거야. 소미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우리는 옆 떡집, 야채가게, 정육점에 하나씩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혹시 새벽에 우리 가게 쪽 찍힌 거 볼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누가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정육점 사장님이 며칠치 CCTV를 함께 돌려보다가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보이네. 새벽 2시 40분. 검은 모자, 마스크를 한 남자가 비닐봉투를 들고 와 우리 문 앞에 내려놓고 발로 한 번 차서 터뜨린 뒤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사라졌습니다. 화질이 좋진 않았지만 가슴팍 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로고. 프랜차이즈 유니폼이었습니다. 저거 시장 입구 그 집 거잖아. 소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는 영상 복사본과 사진을 들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계속 우리 가게 앞에 쓰레기 버리고 거짓 글 올라와요. 영업방해 같아서요. 경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프랜차이즈 로고와 반복된 날짜, 시간을 보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날 것도 더 모아보시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면 정식 수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며칠 더 CCTV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같은 차림의 남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잘 뿌렸습니다. 그 집 곧 접을 겁니다. 통화 상대 번호를 확인하자 프랜차이즈 사장 노성민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번호 예전에 아빠 폰에서도 봤어요. 노 사장이라고 저장해놓고 자주 통화하던 거. 머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시장 입구 그 집에 투자했지. 갑자기 뭔 소리야? 그 집 직원이 새벽마다 우리 가게에 쓰레기 버리고 사진 찍어. 통화한 번호, 당신이랑 자주 연락하던 그 번호야. 잠시 침묵 뒤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데 경쟁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괜히 가게 차려서 소미까지 고생시키잖아. 적당히 하고 접어. 너 그 나이에 뭐 하려고 그래?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딸이 다시 서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구나. 울 만큼 울고 나서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참지 말아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다 보여줘요. 끝까지 가요. 우리는 가진 걸 다 모았습니다. 매일 쓴 위생일지, 기름 교체 기록표, 식자재 영수증, 민원 공문, 쓰레기 사진과 새벽 시간 기록, 프랜차이즈 직원이 쓰레기 버리는 CCTV, 주변 상인들 증언, 그리고 전 남편과 노성민이 통화하며 그 집 정리해야 한다 말하는 녹취일부. 정식으로 경찰에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전 남편도 공모 가능성이 있다며 민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CCTV와 통화 기록, 단체 채팅방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직원들의 채팅방엔 시장 허름한 집 곧 정리됨. 쓰레기 또 뿌렸냐 같은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사는 즉시 감행해지 손해배상 형사고발에 동의했습니다. 법원과 조정 과정에서 전 남편의 이름도 계속 언급됐습니다. 직접 지시 증거는 부족하지만 투자자이자 공모자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 결국 그는 추가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물게 됐고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 관리직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의 삶을 짓밟는 행위는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묵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후 늦은 저녁.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다 될 즈음 노성민과 박철우 그리고 내연녀 셋이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노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는데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옆에서 머뭇거리던 전 남편과 내연녀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는 셋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셋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지 용서한다고는 안 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우리 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당신들은 끝까지 모를 거야. 근데 이제 당신들 때문에 울 시간도 원망할 시간도 아까워요. 우린 우리 장사하고 우리 믿어준 손님들 지키고 내 옆에 끝까지 서준 딸 지키느라 바빠요. 합의나 선처는 없습니다. 용서는 법으로 받으세요.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영 돈가스 반찬은 구청에서 주는 청결 모범 점포 착한 가게 현판을 걸게 됐습니다. 시장 상인회의 부탁으로. 가끔 다른 가게 사장님들 모아두고 제가 했던 기록 방식과 위생 관리를 설명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살자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기록으로 남기고 의심받으면 절차를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나를 지켜줍니다. 딸 소미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했지만 저녁이면 여전히 가게에 와서 계산을 봐줍니다. 엄마, 오늘도 꽉 찼네. 그러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냐? 어느 날 문 밖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직장 잃고 돈 잃고 결국 내연녀에게도 버려진 초라한 모습으로 남편은 저를 한번 쓱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도 잠깐 쳐다보다가 다시 고기를 썰었습니다. 당신 덕에 알았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었다는 거.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감하고 둘이 늦은 저녁을 먹는데 소미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 옛날부터 아빠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또 참자 견디자 할까봐 나 혼자 증거 모아두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끼면 그때 꺼내려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알겠다. 정말 고맙다. 끝까지 내 편 해줘서. 우리 이야기는 버려진 늙은 전업주부의 불행이 아니라 진실과 기록으로 다시 선 두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이력서에 쓸 경력도 없던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경쟁 가게와 전 남편의 공모에 짓밟힐 뻔했지만 결국 그녀를 지켜준 건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은 기록,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준 딸, 그리고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용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면서 부당한 대우 참아내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가 약자를 향해 소문과 괴롭힘과 권력을 이용해 눌러버리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 그냥 참고 살아라라는 말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고 주변 어른들이 함께 나서주고 필요하면 경찰, 구청, 법률 구조단체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악인은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하고 성실과 정직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세대부터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선영 씨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